산골 마을의 여교사, 마을 유력자에게 성폭행 전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한 비극적인 사건이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아이들에게 지식의 빛으로 알려졌던 헌신적인 한 여교사가 주민을 보호해야 할 마을 유력자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희생양이 되었다. 이 어두운 사건은 그 교사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하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때때로 인생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갈림길에 우리를 세운다. 24살의 젊은 여성 이서연 씨가 번화한 도시 전주를 떠나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인 산천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러했다. 2022년 9월 초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하늘은 너무나도 넓어 그녀의 가슴에 남은 모든 망설임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색이 바랜 배낭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 배낭 안에는 옷 몇 벌, 노트, 전주 한옥집에 계신 가족 사진, 그리고 대학 근처 작은 문구점에서 일부러 산 색분필한 세트가 들어있었다. 앞으로 2년 동안 자신의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분필이었다. 산천마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서울에서 낡고 삐걱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다. 버스 안 공기는 매캐한 매연과 담배 연기, 승객들의 땀 냄새로 뒤섞여 있었지만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 능선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강릉에서부터는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낡은 마을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버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종점에서 내린 뒤 그녀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비포장도로를 몇 킬로미터나 걸어가야 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한 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멈추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떠나보내며 소박하게 웃으시던 백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아, 어디에 있든 절대 어둠에 굴복하지 마라. 배움으로 빛을 가져오너라. 그 말씀은 기도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한 교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족의 희망이었고 고향의 자랑이었으며 아직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산천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마침내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안개 속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들이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늘어서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뼈를 내는 듯한 차가운 산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주민들의 부엌에서 풍겨오는 장작 타는 냄새를 맡았다. 가슴을 짓누르는 낯섦과 함께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숙소이자 교실이 될 작은 분교관사 앞에서 김 원장님이 지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이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싸움터가 될 겁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낡은 판자벽, 녹슨 양철 지붕, 유리창도 없는 작은 창문, 그리고 고르지 않은 흙바닥으로 된 그 소박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낡아 빠진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그리고 흠집으로 가득한 낡은 칠판이 전부였다. 실망하기는커녕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미스터리로 가득한 자기 인생의 책 첫 페이지를 막 넘긴 기분이었다. 그날 밤 마을 주민이 내어준 찐 감자와 산나물 무침으로 저녁을 먹은 후 서연은 좁은 침실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낡은 요가 깔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의 석유 등피가 전부였다. 그녀는 책상 한 구석에 가족 사진을 놓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여기 도착했어요. 부디 제가 강해지길,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길. 밖에서는 산바람이 거세게 불며 마치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 시작이 산천마을에서의 기나긴 여정 전체를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산천마을에서의 서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시 그녀의 뿌리와 희망이 자라난 곳 전라북도 전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이서연은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철수 씨는 남의 밭을 빌려 농사 짓는 농부였고 어머니 김영희 씨는 집 앞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3남매 중 막내였다. 언니는 결혼해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갔고 오빠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의 희망은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교육학과 졸업장을 받았을 때 어머니 김영희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딸아, 이 배움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은 기도이자 사명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 냉혹한 현실이 기다렸다.
2021년 교사 임용 TO는 줄었고 서연은 몇몇 사립학교에 지원했지만 월급으로는 도시에서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농협에 진 빚도 여전히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녀는 사랑의 교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외딴 지역의 교사를 파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정규 월급 없이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되었다. 친구들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곳에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배운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그녀의 결심을 굳혔다. 고민 끝에 그녀는 지원했고 강원도 산천마을로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는 서연을 꼭 껴안고 울었다. 너무 멀잖니 얘야. 정말 괜찮겠니?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녀가 떠난다는 소문은 동네에 퍼졌다.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한 이웃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젊은 나이에 쯧쯧 숲속으로 가야 하다니 고생 꽤나 하겠네.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만 서연은 침묵으로 응수했다. 떠나기 전날 밤 작은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석유 등피가 깜빡이며 그들의 얼굴 그림자가 대나무 벽 위에서 춤을 췄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노트를 꺼냈다. 서연의 할아버지는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셨다.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 내 할아버지의 길을 이어가거라. 서연이 첫 페이지를 펼치자 거의 바레닝크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학문은 빛이니 이를 가리는 자는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큰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힘을 느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주먹밥과 마른 반찬을 싸주셨다. 오빠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울산의 언니는 전화로 말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기도가 항상 함께할 거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녀를 강릉으로 데려다줄 낡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꿋꿋한 아버지, 손을 흔들며 우는 어머니, 그리고 우는 모습을 감추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는 오빠.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확고함을 알았다. 도시의 교사가 되는 것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서연에게는 가장 외딴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부름이었다. 그곳에서 헌신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시험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산천마을에서의 서연의 첫 아침은 멀리서 들려오는 수탉들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짙은 안개가 여전히 낡은 기와집들을 감싸고 있어 마치 마을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리된 다른 세계에 있는 듯했다. 산 공기는 너무 차가워 내쉬는 숨결마다 옅은 연기처럼 보였다가 금세 사라졌다. 서연은 소박한 푸른색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작은 사탕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낯선 사람을 아직 두려워할지도 모를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일부러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가 교실로도 쓰일 작은 관사를 나섰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몇몇 아이들이 고르지 않은 흙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아이들은 갑자기 멈춰서서 서로 속삭이더니 일부는 집 기둥 뒤로 숨었다. 서연은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비닐봉지를 열었다. 사탕 먹을 사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이들은 망설이는 듯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곱슬머리에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마침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사탕 하나를 집어들고는 재빨리 다시 달려갔다. 그것을 보자 다른 아이들도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직 수줍어하는 아이도 있었고 용감하게 그녀의 손을 만지는 아이도 있었다. 순식간에 조용했던 마당은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졌다.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다.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아주 소박한 교실로 들어왔다. 책상이나 의자 없이 흙바닥 위에는 낡은 돗자리가 전부였다. 칠판은 오래된 분필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아직 쓸만했다. 서연은 약간 긴장한 채 아이들 앞에 섰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굳건했다. 몇몇 아이들이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첫 수업은 한글 배우기였다. 서연은 칠판에 기격을 크게 썼다. 이건 기역이라고 읽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따라했다. 발음이 분명한 아이도 있었고 더듬거리는 아이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 글자를 써보라고 했다.
책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아이들이 흙바닥에 글자 하나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는 소박한 모습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쉬는 시간에 민서라는 여자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7살쯤 된 아이는 머리를 양갈래로 따았고 볼은 찬 공기 때문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이는 수줍게 보라색 들꽃을 내밀었다. 선생님 드리려고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꽃을 받았다. 그 작은 선물은 그녀가 도시에서 받았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루하루는 빠르게 지나갔고 매일 아침은 서연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교실 구석구석에서 양철 지붕이 새기도 했다. 한 번은 빗물이 칠판 바로 위로 떨어져 방금 쓴 글자를 지워버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저 웃으며 재빨리 돗자리를 마른 곳으로 옮겼다. 그 상황은 서연에게 쉽게 좌절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음식도 부족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찐 감자나 옥수수가 점심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서연과 나누어 먹었다. 선생님도 드셔야 힘내죠. 민준이라는 남자아이가 감자 조각을 내밀며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마음속으로 나눔과 진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느꼈다. 밤이 되어 귀뚜라미 소리가 밖에서 울려 퍼질 때 서연은 석유 등피 아래 앉아 다음 날 수업 자료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도록 낡은 신문지 위에 글자를 그렸고 가져온 책에서 전래 동화를 베껴 적어 매주 금요일 오후에 들려줄 계획을 세웠다. 피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만족감도 있었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꼈다. 가끔 김 원장님이 들여다보러 왔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마르고 얼굴에는 항상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며칠씩 전기가 나가거나 신호가 안 터져도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어느 날 오후 그가 말했다. 그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은 약간의 안정감을 느꼈다. 적어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어른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산토끼 토끼야를 불렀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서툴렀고 박자도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멀리서 몇몇 마을 아주머니들이 방아 찢는 것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자기 아이들이 관심을 받는 교사를 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행복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오늘 나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고 나는 그 미래로 가는 길의 일부가 되고 싶다. 산천마을에서의 첫 나날들은 서연에게 자신의 싸움이 월급이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용기에 관한 것임을 더욱 깨닫게 했다. 그녀는 앞길이 여전히 길고 시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학생들과의 첫 유대감은 꿋꿋이 버텨낼 충분한 이유를 주었다. 산천마을의 밤은 도시의 밤과 전혀 달랐다. 해가 지자마자 하늘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별과 덤불 뒤에서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가 전부였다. 이곳에 온 지 며칠 안 된 이서연에게 그 분위기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다. 세 번째 되던 날 밤 수업 준비를 마친 서연은 작은 돗자리에 앉아 석유 등피 옆에서 일기를 썼다. 마을 아주머니가 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대나무 벽 밖에서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는 소리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판자 틈으로 엿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다시 자리에 앉아 그저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막자리에 누우려 할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벽이 아니라 문에서였다. 똑똑똑 3번. 느리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손에 든 석유 등피가 떨렸다. 밖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흘렀고 그 소리는 사라졌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땅은 아직 이슬에 젖어 있었다. 문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자국은 마을 주민들의 고무신이 아니라 크기가 큰 장화 자국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수업 시간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르쳤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발자국 생각뿐이었다. 쉬는 시간에 민서가 순진하게 물었다. 선생님, 왜 얼굴이 창백해요? 서연은 그저 옅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잠을 좀 설쳐서 그래. 그녀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소리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컸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석유 등피부를 더 밝게 켜고 문 앞에 대나무 의자를 받쳐놓았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때 밖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한참이 지나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닭이 울어 아침을 알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용기를 냈다. 두려움이 그녀의 열정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낮은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었지만 밤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나는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는데 왜 이곳의 밤은 누군가 감시하는 눈길처럼 느껴질까? 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김 원장님에게 이야기했다. 원장님, 며칠 밤 동안 집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문 앞에 발자국도 있었고요.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체념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는 원래 그래요. 가끔은 산짐승일 수도 있고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답은 그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베개 밑에 작은 과도를 두기 시작했다. 단지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기 위해서였다. 종이에 기도를 적어 벽에 붙여놓기도 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똑똑똑. 이번에는 더 컸다. 마치 누군가 정말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듯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밤바람 소리만이 울부짖을 뿐이었다. 떨리는 다리로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틈으로 엿보았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의자로 문을 더 단단히 밟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똑같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마치 그 사람이 밤새도록 집 앞을 서성인 것 같았다.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서울에 있는 친구 지우에게 편지를 쓸까 생각도 했지만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미루었다. 그 며칠 동안 그녀는 몸이 금방 피곤해졌다. 잠을 못 자 눈은 퀭해지고 몸은 점점 말라갔다. 아이들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귀신이 괴롭혀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귀신 같은 건 없어. 선생님은 그냥 좀 쉬어야 하나 봐.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낮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갔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로 가르쳤고 글자와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그 의문의 소리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밖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기다리고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석유 등피를 끌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은 누가 그리고 왜? 이었다. 그날 아침 해가 막 떠올라 산천마을 언덕 위에 옅은 안개를 뚫고 빛을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작은 교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했던 밤들로 인한 피로를 감추려 했으며 읽기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의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흙길을 쳐다보았다. 말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SUV에서 내리자 마을 관계자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졌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진흙탕 길 위에서 그의 검은색 가죽 구두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서연 선생님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저는 이 마을 이장 최민준입니다. 산천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은 짧게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마치 그녀를 가늠하듯 차가웠다. 최 이장은 김 원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말했다. 교실 상황을 좀 둘러보고 싶습니다. 군청에서도 봉사 오신 선생님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달콤하게 들렸다. 아이들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모습에 감탄했다. 그날 최 이장은 교실 구석에 앉아 서연이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고 가끔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이 계속 등 뒤에 꽂혀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칠판에 집중하려 애썼다.
수업이 끝나자 그가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들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행운입니다. 오늘 밤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괜찮을까요? 서연은 숨을 멈추고 거절을 바라며 김 원장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교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이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물론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최 이장은 작은 가방을 들고 다시 왔다. 그는 관사마루에 앉아 마을개발계획, 도로와 학교 보수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듣고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공무원의 관심이 아니라 너무 길고 깊은 시선이었다. 밤이 되자 석유 등피가 켜졌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쉬고 있었다. 서연은 방 한 구석에 요를 깔았다. 이장님,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저쪽에서. 최 이장은 작게 웃었다. 아, 선생님,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그냥 먼 친척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어조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는 척 누웠지만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 남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의 손은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과도를 꽉 쥐고 있었다. 그날 밤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장은 환한 미소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게 제 번호입니다. 그는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번호는 도움이 아니라 위협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최 이장은 학교에 자주 나타났다.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 과일이나 공책을 가져와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범적인 유력자로 비쳤다. 하지만 서연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지나치게 친밀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선생님은 푸른 저고리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혹은 여기서 혼자 지내기 외로우시겠어요. 말동무가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요. 서연은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거리를 두려 애썼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예전에는 의문의 소리로만 채워졌던 고요한 밤들이 이제는 최 이장의 얼굴 그림자로 가득 찼다. 그녀는 며칠 전 밤에 들렸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서서히 그녀의 열정을 잠식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르쳤고 아이들을 위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기기 어려운 불안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최 이장의 방문 이후 이서연에게 하루하루는 기묘하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그 유력자의 존재가 보증이라도 되는 듯 더 친절해졌지만 서연의 마음속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밤은 여전히 두려웠고 이제는 문 두드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최 이장이 남기고 간 낡은 폴더폰이 그녀를 괴롭혔다. 처음에는 그냥 보관만 하려고 했지만 마을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은 그 기기뿐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전원을 켰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통신사에서 온 메시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석유 등피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잘 자요, 이 선생님. 제가 여기 있으니.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무시하려 했지만 몇 분 후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푸른 저고리, 선생님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손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그녀는 교실에 들어갔다.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공포로 가득한 밤이었지만 낮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음 날 밤 메시지는 더욱 대담해졌다. 혼자 있는 그 방 많이 외롭겠어요. 내가 말동무가 되어줄까요? 서연은 숨을 참았다. 분노의 말로 답장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막았다. 이 외딴 마을에서 자신에게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모든 벨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맛을 잃기 시작했고 몸은 마르고 눈가는 깊어졌다. 학생들이 속삭였다. 선생님 아프신가 봐. 그녀는 그저 옅게 웃으며 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김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최 이장님이 주신 휴대폰으로 이상한 메시지들이 와요. 교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유력자가 관심을 보이면 그냥 받으세요. 선생님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밤은 희미한 노크 소리와 끊임없이 도착하는 메시지만이 함께했다. 때로는 휴대폰을 꺼보기도 했지만 다시 켜면 새로운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메시지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갈 거야. 서연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재빨리 의자를 끌어 문을 막고 부모님 사진을 껴안으며 기도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눈을 뜬 채 앉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며칠 후 최 이장은 다시 학교에 나타났다. 학생들 앞에서는 책을 나눠주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모범적인 유력자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다른 면을 아는 것은 서연뿐이었다. 모두가 흩어진 후 그가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내 메시지 읽었지? 무시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압박감에 서연의 몸이 떨렸다. 그날 그가 떠난 후 서연은 텅 빈 교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펴고 떨리는 손으로 썼다. 나는 덫에 걸렸다. 모두가 그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그는 계속해서 나를 엿보는 어두운 그림자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밤은 다시 찾아왔고 메시지는 계속해서 쏟아졌다. 서연은 이것이 더 이상 사소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공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계속 침묵한다면 언제든 더 끔찍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산천마을의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다른 강간이 안개를 뚫고 나와 창백한 빛을 뿌렸다. 바람이 서연의 관사나무 벽 틈으로 스며들어 석유 등피를 흔들었다. 그녀가 막 수업 노트를 덮었을 때 책상 위에 낡은 폴더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에 갈게. 문 잠그지 마.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냥 협박일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위협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선명해졌다. 오토바이는 관사 바로 앞에서 멈췄다. 잠시의 정적 후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똑똑똑 거친 노크 소리가 문을 흔들었다. 선생님, 저 최 이장입니다. 문 좀 열어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무거웠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숨을 참으며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과도를 꽉 쥐었다. 가세요. 저 피곤해서 자야 해요. 내일 얘기해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노크는 강타로 변했다. 쾅! 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고집 부리지 말고 열어! 안 그러면 내가 부수고 들어갈 거야! 서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작은 책상을 밀어 문을 막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두 번째, 강타의 문경첩이 삐걱거렸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당신이 들어오면 이 집에 불을 지를 거예요. 그녀는 석유 등피를 들어 올렸다. 몸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번만큼은 단호했다. 밖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제법이네. 하지만 기억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다시 올 거니까. 그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오토바이가 언덕을 내려가는 소리가 뒤따랐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과도가 들려 있었고 눈은 거의 부서질 뻔한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까지 오들오들 떨며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벽 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일어섰다. 평소보다 일찍 온 몇몇 아이들이 부서진 문을 보고 놀랐다. 선생님, 문이 왜 이래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서연은 서둘러 어색하게 웃었다. 밤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래. 곧 고치면 돼. 그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수업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최 이장의 얼굴 그림자로 가득했다. 그가 허튼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위협은 행동으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일기장에 썼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느 날 밤 저 문은 정말로 부서질 것이다. 나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김 원장은 분명 기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이장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유일한 길은 마을 밖에서 도움을 찾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눈을 뜬 채 과도를 손에 쥐고 경계했다. 모든 바람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새벽까지 최 이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부재는 오히려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집문이 거의 부서질 뻔한 그 밤 이후로 이서연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로 가르쳤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모든 오토바이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언젠가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학생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안개에 휩싸인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나는 떠나야 한다.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하지만 산천마을을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는 샛길은 숲과 바위투성이 길을 지나 5시간 이상 걸어야 했다. 마을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가늠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종종 음식을 나눠주던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 제가 강릉에 가고 싶은데 안전한 길이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아주머니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새벽에 출발하면 오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좀 사려고요. 그녀는 차마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쌌다. 갈아입을 옷 한 벌, 물병, 일기장, 그리고 부모님 사진. 저축해둔 약간의 돈도 챙겼다. 낡은 문을 닫을 때 내일 자신을 기다릴 학생들을 두고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다.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은 먼저 내 안전을 찾아야겠어. 그녀는 속삭였다. 새벽에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짙은 안개가 길을 덮었고 이슬이 발을 적셨다.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에 경계했다. 한 굽이길에서 작은 낫을 든 마을 청년 2명이 나타났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그들이 물었다. 서연은 숨을 참으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잠깐 시내의 조묘, 그들은 작게 웃으며 조심하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불안감을 남겼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샛길은 체력을 소모시켰다. 미끄러운 돌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작은 냇가에서 그녀는 멈춰서서 세수를 하고 일기장에 빠르게 적었다. 나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걷고 있다. 마을에서 멀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빛을 향한 발걸음이다. 몇 시간 후 흙길은 거친 아스팔트 길로 바뀌었다. 작은 차들이 간간히 지나갔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 여정이 마침내 그녀를 고요한 덫에서 벗어나게 했다. 한 화물차가 멈춰섰다. 중년의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시내 가세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구석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았다. 길을 따라 논과 언덕이 서서히 도시의 집들로 바뀌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 나온 기분이었다. 강릉에서 그녀는 곧장 작은 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간호사는 그녀의 쇠약한 몸과 팔에 남은 오래된 멍을 보고 놀랐다. 안정이 필요하시겠어요? 연락할 분이 계신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 이름을 댔다. 서울에 있는 친구 지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지우야, 나 도움이 필요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수학이 넘어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 혼자 아니야. 서연아,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 서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이장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 도시로 나왔음에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을지 모른다. 그날 오후 강릉에는 세찬 비가 내렸다. 병원 창문 너머로 이서연은 물에 잠긴 거리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덮으려는 긴 선율 같았다. 비록 이제 도시에 있었지만 최 이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노크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랐지만 문 앞에 나타난 얼굴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 친구 지우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모든 거리와 시간이 사라진 듯했다. 지우가 속삭였다. 이제 내가 왔어. 너 더 이상 혼자 아니야. 그날 밤 그들은 병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밤의 소리, 휴대폰 메시지, 위협, 그리고 거의 부서질 뻔했던 문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말을 끊지 않고 들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건 선을 넘었어, 서연아. 너 혼자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 법적인 도움이 필요해.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 그는 마을 이장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믿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지우가 대답했다. 내일 내가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조금 안정을 찾은 후 지우는 그녀를 도시 외곽의 작은 법률사무소로 데려갔다. 앞에는 한상현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서류가 가득한 책장으로 채워진 소박한 사무실에서 40대로 보이는 안경 낀 남자가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한상현입니다. 그가 악수하며 말했다. 앉으시죠. 지우 씨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서연은 굳은 몸으로 앉았다. 그녀는 산천마을에 도착한 처음부터 마지막 공포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녀는 억지로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다. 한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이 겪은 것은 심각한 폭력과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압박이 심한 여정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어요. 준비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병원의 진단서가 첫걸음이 될 겁니다. 휴대폰의 협박 메시지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능하다면 마을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하거나 이야기를 왜곡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가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강릉에 있는 지우의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약간의 안정을 느꼈지만 악몽은 여전히 자주 찾아왔다. 매일 밤 그녀는 문이 부서지는 상상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진정시켜주는 지우가 있었다. 때때로 산천마을에 남겨둔 학생들이 떠올라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다시는 그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안전히 계속 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한편 한 변호사는 공식적인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방경찰청에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최 이장의 이름이 꽤 알려져 있어 쉽지 않았지만 협박 메시지라는 증거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변호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서연아, 기억해. 진실은 내 편이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다.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다. 두렵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지우가 있고 한 변호사님이 있고 법이 있다. 그리고 나는 빛이 그림자보다 강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공식적인 고소장이 제출된 지 며칠 후 강릉의 분위기는 이서연에게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한 변호사의 소식을 기다리며 지우의 친구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려 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변호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지방경찰청에서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산천마을로 갈 겁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서연 씨,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최 이장 측도 움직일 겁니다. 서연은 손에 든 찻잔을 꽉 쥐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수사팀은 이틀 후에 출발했다. 3명의 경찰과 검찰청 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고 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으로 동행했다. 서연 자신은 안전을 위해 동행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산천마을로 가는 길은 몇 시간이 걸렸다. 팀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친절한 얼굴 뒤에는 경계하는 시선이 있었다. 속삭임이 들리다가도 경찰이 지나가면 금세 멈췄다. 김 원장이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서연 선생님의 거주지와 교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서연이 머물렀던 관사로 걸어갔다. 현관문에는 그날 밤 발로 차인 흔적인 큰 균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기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서연이 문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나무 책상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몇몇 아이들이 멀리서 엿보고 있었다. 한 경찰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얘들아, 밤에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망설이던 한 아이가 속삭였다. 그날 밤에 오토바이가 섰어요. 그리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우셨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한 어른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분위기는 갑자기 경직되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을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압박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날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끝났고 밤은 새로운 불안감을 가져왔다. 팀은 한 주민의 소박한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개 한 마리가 숲을 향해 오랫동안 지저댔지만 아무도 감히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새벽까지 교대로 경비를 섰다. 다음 날 그들은 마을 사무소로 향했다. 목적은 사건 당일 밤에 최 이장 행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관련 서류는 사라져 있었다. 마을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오래된 기록이라 아마 폐기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기록의 실종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증거는 충분히 강력했다. 부서진 문, 책상에 긁힌 자국, 휴대폰의 협박 메시지, 그리고 잠시나마 들을 수 있었던 아이의 증언. 한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다녀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조용히 서연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최 이장을 두려워했다. 동네 찻집에서는 속삭임이 들렸다. 최 이장이 무너지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 강릉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팀은 멀리서 최 이장을 보았다. 그는 큰 집 마당에 서서 흰 셔츠를 입고 차가운 미소로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도전적인 시선뿐이었다. 한 변호사가 한 경찰에게 속삭였다. 저건 신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죠.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다. 그들은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릉에서 서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 변호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한 변호사는 옅게 미소 지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 씨.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고요한 산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수사팀이 산천마을을 떠난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조심했다. 조용히 서연에게 공감하던 일부 주민들은 침묵을 선택했고 다른 이들은 노골적으로 최 이장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 이장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마을의 유지들과 영향력 있는 가장들을 자신의 큰 집으로 초대했다. 어둑한 거실에서 그는 부드럽지만 압박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형님들, 제가 이 마을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온 것을 아실 겁니다. 도로, 전기, 모든 지원 사업을 제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인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집니다. 한 마을 유지가 주저하며 물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최 이장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의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편에 서주신다면 우리 마을은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이 끊겨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비단에 싼 비수와 같았다. 많은 이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 모임 소식은 빠르게 퍼져 강릉에 있는 서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지우가 시장에서 돌아와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서연아, 사람들이 네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해. 작은 지역 신문에서는 네 고소가 관심을 끌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기사도 났어.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그냥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야. 지우야. 이런 가십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지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야. 사람들이 널 의심하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뒤집는 거지. 그날 오후 한 변호사가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최 이장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압박하고 증거를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비방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 있게 증언해줄 증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압박은 더욱 현실화되었다. 산천마을에 갔던 경찰 한 명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 처음에는 증언을 하려던 몇몇 주민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위협은 강릉까지 미쳤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집문에 붉은색 라카로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휘갈겨 쓴 것을 발견했다. 서연은 떨었다. 지우야,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널 위험에 빠뜨렸어. 지우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어.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한 변호사는 즉시 증인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과정은 느렸지만 조금씩 중앙경찰청에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협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주었다. 마을에서 최 이장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마을 행사에 나타나 주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큰 소리로 연설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지만 많은 이들은 굳은 얼굴로 마지못해 손뼉을 쳤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압박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한 주민이 몰래 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제가 그날 밤 직접 봤습니다. 이 선생님 집 근처에 오토바이가 멈추는 것을요. 하지만 증언하기가 무섭습니다.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진실은 당신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연에게 그 소식은 안개 속의 빛과 같았다. 마을의 여론이 왜곡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선택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했었다. 권력의 그림자가 모두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의 진실된 목소리가 1000개의 거짓말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버텨야만 한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록 지우와 함께 강릉에 있었지만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일기장에 짧게 썼다. 나는 진실이 어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린다. 다음 날 아침 한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다. 서연 씨,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다. 경찰이 산천마을 당신의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고추 세웠다. 그게 뭔가요? 문에서 발견된 발로 찬 흔적 외에 덤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최 이장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말은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한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이장이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밖에서 누군가 망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상상했다. 이제 그녀는 더 어두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에는 2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두려움이 스며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확신이 싹 텄다. 그녀는 환각을 본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경찰은 그 지문을 최 이장의 측근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대조 작업과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한 이름이 떠올랐다. 마을 주변 도로, 공사 프로젝트를 막다낸 지역, 건설업자 김동철. 한 주민은 사건 전날 밤 최 이장과 김동철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지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2사람이었다면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명백한 계획이야. 하지만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김동철은 갑자기 사라졌다. 다른 도시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러 갔다고 했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산천마을에서는 2번째 인물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일부 주민들은 정말이라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두려움에 잦아들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의심을 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강릉에서 서연은 한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2사람이었다면 제가 받은 위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네요. 그녀가 희미하게 말했다. 지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오히려 이건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야. 그들은 영원히 숨을 수 없어. 며칠 후 경찰은 도시 외곽의 작은 여관에서 김동철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지만 담배꽁초에서 나온 지문 감식 결과를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변호사가 소식을 전해왔다. 아직 완전히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적 증거가 그를 묶고 있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결국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가 겪은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 하지만 한 변호사는 상기시켰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긴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일기장에 썼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의 싸움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침묵해야 했던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강릉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이서연은 지우의 친구 집 거실에 앉아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다. 한 변호사로부터의 전화가 막 끝난 참이었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지방법원에서 공식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최 이장과 김동철을 체포할 겁니다.
서연의 몸이 굳었다. 그동안 존경받던 마을 유력자가 마침내 수갑을 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서 있던 산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주민들은 둘로 나뉘었다. 법이 용감하게 행동한 것에 안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모함이라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휘말릴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마을 사무소를 찾았다. 최 이장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당신들 정말 나를 건드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는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쳤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낭독되고 수갑이 채워지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위협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동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웠다. 몇 시간 후 경찰은 김동철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이어갔다. 그는 도시 외곽의 한 원룸에서 발견되었다. 저항은 없었다. 고개를 숙인 얼굴과 떨리는 입술 뿐이었다.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다음 날 지역신문은 일면에 수갑 찬 최 이장, 경찰의 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사진은 화제가 되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서연은 숨막히는 심정으로 그 기사를 읽었다. 지우가 그녀를 감쌌다. 봐, 서연아, 진실이 바로 서기 시작했어. 이건 꿈이 아니야. 한 변호사는 상기시켰다. 체포가 끝이 아닙니다. 재판이 곧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분명 반격할 겁니다. 몇 주 후 지방법원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방청석은 마을 주민들, 여성 인권 운동가들, 기자들, 그리고 법대생들로 붐볐다. 모두가 화제가 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싶어 했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소박한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쪼글졌다. 손은 차가웠지만 눈은 앞을 똑바로 보려 했었다. 지우가 멀지 않은 곳에 앉아 눈빛으로 응원을 보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피고인 최민준과 김동철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두 피고인은 자원봉사교사 이서연 씨에 대한 폭력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두 피고인에게 쏠렸다. 최 이장은 긴장했지만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김동철은 마치 사라지고 싶은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부서진 문, 휴대폰의 협박 메시지, 주민들의 증언, 담배꽁초의 지문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두 남자의 범행을 대중 앞에서 벌거벗겼다. 서연이 증언할 차례가 되자 법정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점차 확고해졌다. 그녀는 공포의 밤들,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몇 방청객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최 이장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환각을 본 거야.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증인이 말하게 하시오. 서연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여기에 저 자신만을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당했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 서 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한 변호사는 짧지만 강력한 진술로 마무리했다. 제 의뢰인은 개인적인 정의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의 기본권, 즉 안전과 존엄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판사는 다음 증인과 법의학 전문가를 소환하기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을 나설 때 서연의 걸음이 잠시 휘청거렸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작은 환호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그들이 말했다. 지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한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옆에서 걸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발걸음은 많은 사람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연은 강릉의 창백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앞길은 아직 멀었지만 법원의 문은 열렸다.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공판일,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방청석은 마을 주민들, 법대생들, 기자들, 그리고 이서연에게 정의를 이라고 쓰인 작은 플래카드를 든 여성 운동가들로 붐볐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했다. 지우가 방청석 뒤편에서 옅은 미소로 힘을 실어주었다. 한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고 첫 번째 증인을 불렀다. 산천마을의 한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그날 밤에 이 선생님 집 근처에서 오토바이 서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선생님이 소리 지르셨어요. 무서웠는데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증인이 압박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이의 증언은 첫 번째 결정타가 되었다. 다음 증인은 한 성인 주민이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선서 후 그는 말했다. 그날 밤 주점에서 김동철 씨가 최 이장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같이 나갔어요. 다음 날 이 선생님 집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동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최 이장은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검사는 법의학 전문가를 불렀다. 그는 담배꽁초에서 나온 김동철의 지문, 최 이장의 신발 크기와 일치하는 발자국, 그리고 휴대폰의 협박 메시지에 대한 감식 결과를 설명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언어로 설명되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전에 최 이장을 옹호했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말할 차례가 되었다. 최 이장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제 의뢰인이 그날 밤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의 목소리는 의심을 심으려는 듯 우렁찼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진실합니다. 그에게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법의학적 증거가 명백하게 피고인을 묻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도 일어섰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사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이 발로 찬 충격으로 부서졌고 김동철의 지문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협박 메시지는 최 이장과 관련된 휴대폰에서 발송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최 이장이 갑자기 일어서며 폭발했다. 이 모든 건 모함이야. 나는 마을 이장이야. 내가 없으면 그 마을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 앉으시오. 이곳은 법정이지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최 이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두려워서 침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그림자도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잡고 패정을 선언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즉시 몰려들었다. 마이크가 서연에게 향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서연 씨,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침묵은 범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시 지역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전국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표하며 이서연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우의 친구 방에 앉아 지지 메시지로 가득 찬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나는 진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하려 할 수 있지만 빛은 숨기기에는 너무나 밝다. 선고일이 다가왔다. 아침부터 지방법원 앞은 주민들, 운동가들,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이서연은 증인석에 앉았다. 이번에는 마음이 더 평온했다. 옆에 앉은 지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한 변호사는 한 걸음 앞에서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와 의사봉을 두드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민주는 증인 이서연에 대한 폭력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동철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몇 초간 조용했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다행이다라고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다. 최 이장은 충격에 빠져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경찰이 즉시 그를 끌고 나갔다. 김동철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무거운 짐이 벗겨졌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가 그녀를 껴안았고 한 변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이 이겼어요, 서연 씨. 진실이 이겼습니다. 며칠 후 판결 소식은 전국 언론을 뒤덮었다. 많은 이들이 서연을 여성 용기의 상징으로 불렀다. 지지 편지가 쇄도했다. 다른 외딴 지역의 한 교사는 이렇게 썼다. 저는 예전에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제 저는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진정한 승리는 언론의 조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그녀는 강릉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직 제안을 받았다. 학생들은 소박한 꽃으로 그녀를 환영했다. 한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될래요. 서연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상처에서 태어났지만 희망에서 비롯된 미소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나는 어둠 속에 거의 잠길 뻔했지만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묶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다. 나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소중하며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릉의 하늘에는 별들이 흩뿌려져 마치 그녀의 긴 여정을 함께 축하하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연은 그저 외딴 마을의 젊은 교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에게 그녀는 짙은 밤을 뚫을 수 있는 작은 빛이었다. 시청자를 위한 메시지와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이서연 씨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오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눈물 뒤에는 용기의 빛과 값진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더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서연이 겪은 일은 단순한 허구나 뉴스 기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폭력의 피해자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지 않을까 봐, 망신을 당할까 봐, 심지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서연을 통해 비록 힘들더라도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치유와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는 형제, 친구,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혼자 걷게 두지 마십시오. 기꺼이 들어주는 귀, 기댈 수 있는 어깨,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되어주십시오. 둘째, 진실은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끌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에서 최 이장은 증인을 압박하고 증거를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하나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실은 마침내 법정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진실은 비틀거릴지라도 항상 길을 찾아냅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힘들게 느껴질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향한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용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감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목을 조여올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연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외딴 마을의 젊은 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하는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용감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을 도울 용기, 자존심이 짓밟힐 때 거부할 용기 말입니다. 넷째, 이 이야기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서연에게 헌신적으로 곁을 지켜준 지우나 전문성으로 그녀를 변호해준 한 변호사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혼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둠에 갇힌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법과 정의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했지만 법은 마침내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간단한 방법으로 법의 확립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진실을 모른 채 피해자를 판단하지 말고 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침묵을 선택하면 법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이야기는 교육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서연은 큰 월급이 아니라 학문과 마을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외딴 곳으로 간 교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딴 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최소한의 시설로 고군분투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사의 노고를 더 존중하라는 부름이 됩니다. 그들이 없다면 젊은 세대는 견고한 지식의 기초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스승을 존경하고 그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항상 힘을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 상처가 있고 슬픈 이야기가 있으며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상처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눈물이 기도로 변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 용기로, 고통이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절대 당신 자신의 인생 여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를 여성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하고 당신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짓밟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밖에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며 항상 함께 하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께 우리는 약탈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는 법을 배웁시다. 힘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사용합시다. 여성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들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삶의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치유일까요? 진정한 정의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서연이 싸워 얻어낸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돌아갑시다.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기에 지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 감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작은 용기가 미래를 위한 큰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며 우리를 서로에게 더 민감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감을 받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변화의 물결의 일부가 되도록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와 빛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